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남구을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유성호입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얻기 위한 후보자들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고금리, 고물가 기조 속에 민생 경제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정치와 정치인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더 나은 미래 방향이 무엇인지, 지역과 나라 발전을 견인할 책임자가 누구인지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면밀히 검증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동구 남구을 선거구에는 모두 5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는 3명의 후보가 함께합니다. 초청 대상이 아닌 기호 7번 개혁신당 장도국 후보, 기호 8번 진보당 김미화 후보의 방송 연설은 토론회가 끝난 후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할 후보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도걸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은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식입니다. 기호 9번 무소속 김성환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과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통 의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 이에 대한 후보자 간 보충 질문이 이어집니다. 후반부는 각 후보가 자유롭게 주도하는 상호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드리는 공통 의제는 각 분야 전문가와 유권자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동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시간은 발언이 시작될 때부터 측정되며 초과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해서 규칙과 발언 시간을 고지해드리니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론회는 국민을 대표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현안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듣는 시간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 네, 토론의 진행 방식과 규칙을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기호 1번 안도걸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광주 동구 남구 주민 여러분, 경제정책과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호 1번 안도걸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4년간 경제 관료로서 소임을 다 마치고 제가 자란 동구 남구에서 정치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6년 만에 호남 출신 예산실장, 12년 만에 재정차관을 역임했고 2022년도 한 해 650조 나라 예산 등 10번의 나라 예산을 편성, 집행해본 전무후무한 기록도 세웠습니다. 저는 코로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이겨내면서 국난국복의 야전사령관, 호남 예산 지킴이라는 명성도 얻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민주당의 특별한 입당 절차를 거쳐 영입되었고 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광주와 민주당에 꼭 필요한 경제 전문가, 경제 해결사라는 특별한 자리매김과 임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광주 경제를 살리는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광주 심장부인 온도심의 맥박이 다시 고동치도록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관광 산업을 키워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벤처기업의 창업이 줄을 잇고 고향 청년들이 일자리가 쏟아지고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창작된 명품 공연을 보려고 국내의 관광객이 밀려드는 글로벌 명품 부자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검증된 경제통 안도걸 성과와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박은식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힘 있는 여당 후보 기호 2번 박은식입니다. 광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저는 서울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화기 내과를 전공을 하고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고향 광주가 발전이 뒤처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데도 공산주의자 정률성에게 수백여 개 예산을 쏟아붓고 있었고 청렴도는 꼴찌를 기록해서 학동 건물이 붕괴하고 화정동 아파트가 붕괴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청년은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칼럼을 쓰고 시민단체 활동을 해서 당에서 인정받아 비대위원이 되었고 비례대표 의원 출마를 제안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정된, 보장된 길을 버리고 오직 광주를 발전시키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인 제가 되어야만 여당에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인 제가 당선되어야만 지금의 의료 대란 해결하고 의료 개혁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광주는 정치적인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주가 발전이 뒤처진 큰 원인입니다. 저를 찍어주셔야만 민주당도 더 열심히 일하고 국민의힘 여당인 제가 예산도 더 많이 끌어와 광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생뻘인 청년 세대도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광주의 아들 박은식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를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9번 김성환 후보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정과제를 총괄 관리하는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을 비롯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22년을 근무를 했고 또 동구청장을 하면서 중앙과 지역의 실정을 두루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무소속 기호 9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그 불공정한 공천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언론사 주관 공개 여론조사에서 제가 5번 모두 1위를 했었는데 이재명 민주당이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저를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이 가장 많은 민심을 얻고 있는 후보에게 경쟁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여러분의 민심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면 민주당이 다시는 광주에서 이렇게 민심을 얻고 있는 후보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광주 시민의 민심을 존중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심판 열기가 뜨겁습니다. 윤석열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에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조국 혁신당 지지가 상당한 것을 보면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생각합니다만 조국 혁신당에 머무르지 않고 무소속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다양한 반윤석열 세력들이 국회에 진출하고 또 이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범민주 진영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가 됐을 때 우리 윤석열 정권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선되면 민주당 복당 할 것입니다. 또 조국 혁신당의 입당도 복당이 안 되면 입당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후보들의 정견을 밝히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다양한 도시 재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장로 상권은 공실률이 30%까지 치솟고 200억 원이 투입된 양림 역사문화마을도 이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가 추진 중인 복합 쇼핑몰 건설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상권 변화가 크게 예상되는데요. 대형 쇼핑몰 건립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박은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상권에 사람이 모이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람이 모여야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상권에 사람이 모이게 만들 방법으로 무등산 케이블카를 공약했습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그 자체로 시설 투자도 하고 그리고 관광객도 끌어모으고 노약자와 장애인들도 무등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 수 있지만 무등산 케이블카의 출발 지점을 충장로로 설정해서 충장로에서 이제 기점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양림동, 충장로, 그리고 지산요원지, 증심사, 장불재로 이어지게 만들어서 이 관광 벨트를 광주광역시의 관광 벨트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사람을 모여들게 만들고 지산유원지에는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유치할 거고요. 그리고 충장로 1, 2, 3가에는 식물원이 복합된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주차난을 해소해서 그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쇼핑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충장로 4, 5가에는 명장들이 많습니다. 4, 50년간 여러 해 동안 정말 구두를 만들고 양복을 만들고 금속공예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명장입니다. 이분들을 이 자유롭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장의 거리를 만들어서 간판도 새로 하고 도로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광주 시민에게 새로운 쇼핑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이렇게 하면은 복합 쇼핑몰과 이 기존의 쇼핑몰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상권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성환 후보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이 복합 쇼핑몰에 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개념 정리부터 우리가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쇼핑, 휴식, 재미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어우러진 게 이제 복합 쇼핑몰인데요. 상권과 관련된 건 아무래도 그중에 쇼핑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재미나 휴식 부분은 사실 복합 쇼핑몰이 있음으로써 주위 상권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쇼핑 부분이 기존 상권과 겹치지 않도록 초기부터 지역 이 협의체가 잘 가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화로운 상권 형성을 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있습니다. LA 인근에 더 그로브라고 하는 복합 쇼핑몰이 있는데요. 거기는 지역 상권이 3배가 방문객이 증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가 적극적 대처를 해서 협의체 구성을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리고 자세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복합 쇼핑몰 같은 이런 대형 유통 점포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유통산업 발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1km 거리 제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런 복합 쇼핑몰 같은 게 들어올 때는 이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 영향 평가서 그다음에 지역 협력 계획서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영업 시작 전이 아니고 계획 단계부터 해야 된다. 네, 발언 시간이 다 돼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도걸 후보 1분 30초 답변 듣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복합 쇼핑몰 입지가 우리 소상공인한테 새로운 활로를 찾고 광주를 경제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계기로 삼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3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 쇼핑몰이 신규로 창출한 상권을 늘려야 되고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쇼핑 관광객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 60% 이상으로 저는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 금남 기존 상권을 지역 특화, 문화관광 상권으로 전면 혁신을 시켜 나가야 되겠죠. 문화 접목된 광주만의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마을백화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오프 라인은 공동으로 조달, 홍보, 마케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생 구조가 중요하죠. 이번에 사업자 측에서 납부할 공공기여금이 있지요. 현대 같은 경우가 한 6천억 될 겁니다. 그 재원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 상권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도심에 그렇습니다. 복합형 주차장 건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신상품 개발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해서 글로벌 관광 명소로 바꿔야 됩니다. 이러한 많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투자들을 지금부터 신속하게 해야 되고 또 정부도 국가도 이에 대해서 적극 뒷받침하고 그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보충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후보자 간 검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 답변 중에서 궁금한 점을 보충 질문하고 질문을 받은 후보는 답변을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 모두를 통해서 유권자에게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환 후보가 안도골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안도골 후보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쇼핑 관광객 비중을 60%로 하자, 또 문화 관광객을 증대시키자, 또 편의시설 보강하자는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다 같이 공감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질문 내용이 복합 쇼핑몰이 건립됐을 때 그 옆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 부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복합 쇼핑몰이 쇼핑 기능이 들어가면은 주변하고 상충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상충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것인가, 이렇게 좀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도골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죠. 저 복합 쇼핑몰이야 아무래도 좀 명품 이런 거 위주로 판매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기존 상권은 그게 아니죠. 우리 광주만의 문화상품, 아트 상품, 우리 박원식 후보 이야기가 잘 하시네요. 광주에 그 명인 명장 많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수제 공예품, 이걸 특화 발전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광주가 예양도시 아니겠습니까? 예술의 거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술 작품, 장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산업화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죠.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노력을 체계적으로 좀 해 나가서 어떻게든지 기존 쇼핑몰과 구분이 되는, 차별화되는 정말 매력이 있는 그러한 상권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혼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죠. 여기 집단적인 좀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합을 구성을 해서 마을 백화점 이제 컨셉을 좀 도입하자는 거죠. 그래서 조합을 결성을 해서 최대한 공동 구매, 자재도 같이 공동 구매하고 홍보도 같이 하고 마케팅도 같이 하고 또 요즘에는 전자상거래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타버스 상에 우리 충남 금남 상권들 전부 다 입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젊은이들이 하시라도 들어가서 거기서 물건을 보고 홍보물도 좀 보고 거기서 바로 직구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 네, 발언 시간 다 됐습니다. 공통의제인 소상공인 보호와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안도골 후보가 박은식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은식 후보 아주 젊으신 분이어서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코스트코도 이제 유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벌이 젊은이들의 생활 편의가 굉장히 이제 올라가겠죠.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코스트코가 들어오려면 이게 사업성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동구의 인구 아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대규모 이제 부지가 좀 필요하죠. 근데 광주가 입지가 부족해요.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 품목이 생필품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이마트라든가 편의점 이런 도심에서 그 상권하고 아주 굉장히 완전 대체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파는 있지 않습니까? 채소류나 뭐 이런 거하고도 완전히 대체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상권에 대한 직격탄을 그냥 때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저항이 클 텐데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할까요? 네. 일단 어디서 할 것이냐를 먼저 물어보셨는데 일단 홈플러스 자리 아시죠? 계림동에 그쪽 빌 예정입니다. 지금 팔렸고요. 그 정도 건물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제가 다른 지역의 광명이라든가 서울 쪽에 있는 그 부지들을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건물 정도면은 전혀 건물 크기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광주에도 공간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공간이 많을 뿐이죠. 저는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고 거기 파크 골프장부터 해서 다 이렇게 짓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공간은 많습니다. 녹동역 부지라든가 이런 데는 충분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생필품이 겹친다고 하는데 코스트코 가보시면요. 상품이 다릅니다. 아예 다른 메이커들입니다. 네.
그래서 생수도 그렇고 다른 뭐 채소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다른 형태로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팔았을 때 물론 소비자도 만족하지만 그 소비자가 또 이제 공급자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아, 나도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자극을 받고 서로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일자리 자체로 일자리를 창출을 합니다. 그분들이 또 청년의 어떤 취업자들을 많이 흡수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바깥으로 인구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인구는 줄어서 지금 벌써 대전보다 인구가 줄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필요한 거는 국민이 원하는 거는 반드시 유치를 하고 그대로 진행을 시켜야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박은식 후보께서 김성환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 1분,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이 상권의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복합 쇼핑몰과 기존의 이제 충장로 상권의 차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4, 5가 주민 그 충장로 상인들을 만났을 때 이 시니어 모델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시니어 모델들이 자기가 이 사랑하는 충장로를 위해서 이렇게 안내, 인포메이션 센터도 자기가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당에 누가 당선되고 유무를 떠나서 충장로 상권을 꼭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시니어 모델 운영이라든지 저 같은 뭐 이제 4, 5가 명장의 거리, 주차 타워 그리고 안도구 후보님께서 공약하셨던 인터넷 쇼핑몰의 등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추가적으로 더 다른 뭐 방안이 더 있으신지 차별화, 상권 차별화에 대해서. 예. 이제 상권 차별화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 네. 항상 이 어떻게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을 할 때도 그 혼수의 거리를 좀 육성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한 적도 있었고요. 그쪽에 충장 공예관이라고 하는 걸 지어가지고 아까 그 공예인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봤습니다만 항상 그 어떻게가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 이 온라인 디지털 산업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도입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 이 동구에 특히 상권 경제계에 부여해야 된다. 지금 사실 우리 광주 또 우리 동남울이 인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또 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는 물론 좀 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영토가 좁아요. 수요층이 좁아요. 그래서 온라인 디지털을 통해서 경제 영토를 좀 넓혀야겠다. 우리 혼수의 거리 이런 그냥 특화된 거리거든요. 특화된 이런 것들을 좀 넓혀서 수요층을 넓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구의 충장로나 동명동하고 양림, 사직동 이런 쪽이 광주천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광주천 부분을 개발을 좀 해서 저희는 이제 관광 랜드마크를 거기다 좀 해야겠다. 열기구, 대관람차 이런 걸 거기다 좀 설치하고 그래서 관광 수요도 많이 늘리고 유동인구를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권이 좀 살 수 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보충 질문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사회 분야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입학 아동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궁동 광주중앙초등학교의 올해 신입생은 단 3명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은 10년 뒤에 300만 명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등의 교육적 문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또 다른 타격이 될 텐데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 정책 방향과 유인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각 후보에게 1분 30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도골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뭐 저출생 만국병입니다. 이거 빨리 잡아야 됩니다. 예, 저는 여기에서 이제 도심, 이제 대도시, 이제 원도심의 인구 집중 문제 중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유입돼야 되죠. 그러려면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를 광주 원도심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관광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벤처기업 창업이 일어나도록 하고 또 필요한 대기업도 유치를 좀 시켜서 우리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취업 자리 제공하고 여기 정착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정착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미고 출산,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국가적으로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잘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음 편한 광주라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 출산, 육아, 전주기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우리 광주 동구가 가장 시범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뒷받침을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조선대 중심으로 해서 애국인 유학생들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기술 인재로 성장하고 정착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이것도 맞춤형 지원을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에 아마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좀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수도권에 있는 문화 관련 공공기관을 광주 원도심에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은식 후보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당장 인구 절벽에 급한 물을 끌려면 일단은 이민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법무부 장관 계실 때 이민청 설립도 적극 추진을 하셨었고요. 다만 우리 문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최대한 고학력인 그런 분들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추려서 우리 이민 사회를 좀 이렇게 구성하게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 출산 지원 정책,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출산 이렇게 딸을 가져보고 이게 지원금 뭐 이런 걸 알아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지방 자치단체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이걸 다 인구부를 설립해가지고 다 통폐합해가지고 차라리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당장 전대병원, 조대병원 증축 그리고 파크골프장, 케이블카 설치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 저희 구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군공항 빨리 이전하고 그 자리에 기아차 부품 공장을 가져와야 됩니다. 광명에 있는 기아차 부품 공장 빨리 가져와서 일자리를 그대로 창출을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아파트, 계림 8구역, 산수 3구역, 학사구역 아파트 재개발도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환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동남을 지역 전체가 또 광주 전체가 발전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다라는 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학령 인구의 감소는 사실은 이 학령 인구를 낳고 키우고 하는 세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답변을 좀 해드리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출산 문제 관련해서 더 이상 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국회로 간다면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데 주안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전담기관을 인구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전담기관 해야 된다. 지금 저출산 고령사위원회나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게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요. 예산도 많이 늘려야 되고요. 지역적으로는 24시간 어린이집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해서 직장 생활하는 부모들이 이 경력단절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난임치료 지원이라든가 아동수당 지원 확대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학령인구가 줄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이나 인력 수급 이게 다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시공간 재배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도 관련이 돼야 되고요. 기피학군 문제라든가 이 교육 여건 개선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야만. 네,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정책 방향에 관해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질문 1분 그리고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식 후보가 김성환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성환 후보님도 한때 또 민주당에 계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출생의 어떻게 보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집값 상승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 때 집값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그러면서 이제 LH 사태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방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면은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도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불균형이 심한 그런 것이죠. 저는 이것을 굉장히 전문가들이 제대로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지 않겠습니까? 그 양극화의 가장 그 주범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문제라고 봅니다. 부동산 문제에서 이 부동산 문제는 이제 사유재가 아니고 공공재적 성격을 어차피 띠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 공공적 제약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정부에서 뭐 이제 민주당 후보가 계시니까 저한테 지난 정부 민주당 것까지 대답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의 집값 상승이 뭐 많이 있어서 굉장한 우리 격차가 많이 사회적 격차가 발생했던 게 사실이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집값 상승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를 범죄인 취급한 문제, 이건 이제 정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도의 문제라고 보고, 뭐 요즘은 이제 아이들도 다 핵가족화 돼가지고 자기 그 원룸이라도 하나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류의 어떤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의 다주택은 그래도 한두 채씩은 좀 허용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많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건 이제 임대사업과의 상당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성환 후보께서 안도걸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1분,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또 예산실장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지금 없었잖아요. 굉장히 이게 좀, 두루뭉실한, 쉽게 말하면 대책 가지고는 이 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구체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예산을 주로 취급하셨으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면요. 지금 출산율이 우리가 0.78명인데 독일 같은 경우 1.5, 프랑스 같은 경우 1.7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저출산 관련 예산이 GDP에 약 한 4%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과 프랑스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그리고 그 돈마저도 네, 질문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저출산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예산을 담당했던 분 입장에서 한번 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하고 이제 국가지원, 그리고 저출산을 국가 예산을 지원해서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있잖아요. 좀 효과가 의문시된다. 이런 게 지금 일반적인 여론 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저출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 타겟팅하는 그러한 집약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모든 정책이 지금 돌아가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하나 좀 생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출생 문제가 발생하느냐. 저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모든 인재들이 지금 다 몰리잖아요. 더더욱이나 지금은 지식정보 산업화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이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으로 기업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완전히 집중이 되고 지방은 지금 인재가 없어가지고 무슨 산업을 도대체 키울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 생각으로는 국가가 결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토 대개조 차원에서 새로운 미래 혁신 산업 그리고 인재를 지방으로 거의 좀 강제적인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지방으로 이걸 뿌리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비만, 지방 빈혈 하면서 대한민국 국가가 소멸되고 지방이 소멸되는 이러한 안 좋은 지금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될 거라 이거 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새로운 혁신 산업은 지방에 키우고 지방 인재들이 지방에 내려갈 경우에 네,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도걸 후보가 박은식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광주 온도심에 이제 제대로 된 산업이 좀 있어야지 그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좀 산업도 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 후보님께서도 이제 의사분이시잖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관련된 공약 발표하셨어요. 저는 광주 전남대 조선대 기독병원 이렇게 큰 종합병원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이거를 저는 이제 바이오 의료 산업 특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지원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혁신 신약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이오, 굉장히 유명한 바이오 분야의 새로운 기업들도 좀 창출도 시키고 일자리도 좀 만들어내고 좀 그래서 우리 이제 바이오 산업의 수도. 보스턴 가면이 이제 보스턴, 그렇죠. 미국 가면은 보스턴에 이제 의료 특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광주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생각되는데 우리 전문가께서 한번 거기다 의견을 한번 주시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안도걸 후보님과 저의 생각이 전적으로 일치합니다. 정말 우리 민주당 광주에서 정말 힘이 큰 민주당과 그리고 힘 있는 여당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같이 누가 되건 협력해가지고 이거를 꼭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그리고 조금 한 1, 2km 떨어진 곳에 광주 기독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전남의 유삼한 정말 수련병원이 있는 이렇게 모여 있는 건데 제가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 원장님들 다 만나뵀습니다. 다 만나뵀는데 이거를 클러스터로 조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늘은 이제 신경외과 당직이 좀 이렇게 어디 학회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 수술을 기독병원에서 해주고 뭐 다른 데서 이제 조선대병원에서 이런 복합 의료 클러스터도 만들고 그 안에 바이오 헬스케어 그룹이 입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하려면은 전남대병원 중축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예산 타당성 통과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저 힘 있는 여당 박은식 후보가 기호 2번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타당성을 통과하게 만들어서 그 증축된 공간에 지금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통과하게 만들어서 기업들이 입주하게 만들고 신약 개발 그리고 의료기기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고용도 창출이 되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서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 시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통 질문은 문화 분야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내년이면 개관 1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 콘텐츠와 지원 사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하고 지역의 문화 생태계를 견인하는 본연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각 후보에게 1분 30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후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생겨서 지금 작년 한 해 이제 250만 명이 방문한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방문객 숫자는 굉장히 지금 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아시아문화전당이 이제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 교육, 연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아시아 각국 간의 문화의 상호 이해 증진, 동반 성장을 목표로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이게 지역 문화와의 접점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미미한 상태입니다. 국립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역과 소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문화에 대한 이 아시아 문화전당의 열린 자세가 우선 상당히 좀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그 길을 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 문화에 대한 지역 문화 활성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보 노력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시아 음식 문화거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구청장 할 때 조성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조금 이렇게 좀 잘 안 되대요. 그런데 이 아시아 음식 문화거리와 함께 저희는 이제 아시아 문화타운을 조성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50만 명이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특별히 별로 볼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일반적 평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보다 더 리얼하게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문화타운을 조성을 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통합 관광 벨트를 만들겠다. 네, 다음은 안도걸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아 문화전당 역할 확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관한 지 10년 됐지만은 광주
아문당 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지역 예술인들은 접근하는데 높은 문턱, 그리고 시민들을 하나의 요새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전당을 대중이 하나하는 명품 콘텐츠를 만드는 문화 발전소로 바꿔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전당 조직을 좀 바꿔야 되겠죠. 시민과 예술인들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문화경영 전문가가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 교류의 이제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문화 친선 대사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 대사관도 좀 유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광주의 명품 공연 보러 외국인들이 이제 몰려들면은 우리 광주 지역 상권에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와 같은 문화 관광 산업 생태계를 좀 만들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있지 않습니까? 도약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인프라 그리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관련해서 인근 지역과 이제 관광 벨트를 좀 조성을 해야 되겠죠. 양림동 역사 문화공원 조성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문화 종교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명동, 양림동에 지금 자생적인 문화예술촌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을 해가지고 광주 전체가 하나의 문화 관광의 도시로 이렇게 변모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은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아시아문화전당 살리려면 결국 광주가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난타 같은 거를 우리 광주의 청년 예술가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우리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 공간을 대폭 배정해주고 전시 공간도 대폭 이렇게 줘가지고 지역 청년들이 마음껏 자기의 창의력을 뽐아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난타 같은 그런 여러 유명한 작품들이 우리 광주인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문화 전당 솔직히 많이 안 가본다고 하십니다. 전시 공연이 별로 그렇게 끌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대중적인 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좀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좀 대중 공연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사람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등산 케이블카의 출발 지점을 충장로 아시아문화전당 근처로 설정을 해서 사람이 좀 모여들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대중적이지 못한 그런 공연들은 정말 이게 정말 소수 예술가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은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한 지산유원지의 신양파크 호텔 자리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유치해서 그곳에서 좀 더 이렇게 예술가들이 좀 더 많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공연들 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은 중심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중심지입니다. 그곳에는 좀 더 대중적인 공연들을 많이 열고 사람이 모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문화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도걸 후보가 박은식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제 문화전당을 있잖아요. 이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죠. 이제 그러려고 하면은 저는 좀 조직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문화에 있어서 국가는 지원을 하되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게 저는 답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국가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열심히 잘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국가라는 걸 보면은 공무원들은 1년 단위 순환보직을 좀 하고 또 예산도 1년 단위로 끊어서 써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화에서는 창의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있잖아요.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기획되고 제작되기가 좀 어려운 좀 상황입니다. 문화 기획이나 제작은 비전, 열정,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인들한테 맡겨놓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런다 해서 국가가 이거를 있지 않습니까?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예산은 지금 같은 수준으로 충분히 이제 지원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 바뀌더라도 관련 법에 운영비 예산이라든가 기본적인 사업비는 국가가 지원한다라는 조항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전당이. 네,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질문 정리해 주시고요. 네. 그 문화산업에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 굉장히 명언이죠.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아시아문화전당 분들을 이렇게 면담을 이렇게 해보니까 좀 안도걸 후보님께 좀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제 법인화를 한다는 말씀을 저번에 다른 데서 어디 하셨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것
다른 방안들을 방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도 좋지만 저는 아시아 문화 전당에 좀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예술가들한테 공연 기회를 전시 공간을 많이 이렇게 확대를 하고 그리고 대중적인 공연들을 많이 해서 사람을 모이게 하면은 좀 더 우리 아시아 문화 전당이 다른 방법으로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케이블카를 접목해 가지고 사람을 모여들게 만들면은 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가요. 인기가 많거든요. 그만큼 대중적인 공간에 대한 갈망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끔 대중 공연들을 늘리고, 그리고 가장 심한 거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가 정말 이렇게 심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가까운 곳에 충장로 1, 2, 3가 가깝기 때문에 그곳에 식물원이 복합된 주차 타워, 그래서 이거 건립을 꼭 해가지고 아시아 문화전당을 좀 더 잘 즐길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박은식 후보가 김성환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발언 시간 질문 1분, 답변 1분 30초입니다. 네, 아시아 문화전당이 지금 적자가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립될 때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여러 다른 지역에서 약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만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시아 음식 문화 거리도 제가 사무실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맨날 가보면은 또 거기도 공실들이 엄청 많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님 하실 때 이렇게 좀 추진하셨던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꼭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시아라는 단어를 꼭 붙일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아 서양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전 세계의 문화가 모이는 그런 거점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아시아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까? 그리고 현재 그 주변의 공실들,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타개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시아 문화전당의 뭐 적자는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 자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생존의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 관광객들과 이렇게 상호 소통하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입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참여를 하면서 또 관광객들도 또 할 일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제가 그 아시아 문화전당 경영을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자의 원인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고요. 이제 음식문화거리, 아시아 음식문화거리라고 왜 이름을 붙였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시아 문화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와 매치를 하기 위해서 아시아 음식문화거리라고 하는 것을 조성을 하면서 제가 첫 해에 이제 26억을 받아다가 그걸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 해에 제가 구청장에서 물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별로 그렇게 계획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당초 시작할 때는 그런 컨셉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뭐 문화부에서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고, 그게 아시아 문화전당과의 상호 시너지 효과도, 가져올 걸로 이렇게 중앙부처에서도 인정을 했었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앞으로, 또 열심히 해서 아시아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김성환 후보가 안도걸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 아시아 문화전당을 아까 이제 재단 법인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늘 중앙의 예산 파트에서는 뭐 예산 실장을 하셨으니까 이거를 아시아 문화전당을 좀 국립에서 떼내려고 하는 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재정 확보 차원에서 그래도 국립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법인화 했을 때 아까 지금 박은식 후보께서 그 아시아 문화전당 직원들의 그 분위기를 전달한 것처럼 그런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지역 문화의 우리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지역문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역예술인의 어떤 창작 공간을
조성한다든가 그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한다든가 제가 구청장 때 그 미로센터를 네, 질문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지역문화 경쟁력 관련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아문당 예산은 현재 이제 국가 예산으로 하잖아요. 근데 국가 예산은 이제 정책 당국의 의지 그리고 재원에 따라서 그 규모,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화 된다면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완전히 보장을 하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수준의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자체 수익 활동을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가 생기겠죠. 법인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추가적인 수입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신분 보장은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도 이제 없을 것이고 또 보수나 처우도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호봉책에 딱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공기업이 되면 이제 성과금이 또 붙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보수도 좀 나아질 수가 좀 있다. 좀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중요한 거는 지금 전당이 이제 그 공무원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한 시민들, 지역 예술인들에게 뭔가 성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러한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데 아마 주안을 둬야 되고 법인화는 또 그리고 한 가지 어떤 조직 개편의 하나의 모델로 제가 기준점으로 제시를 하는 거고 여하튼 이제 가장 좋은 방법들을 이제 모든 머리, 지혜를 좀 모아서 연구, 검토하고 또 수렴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인 거는 결국엔 또 국가가 또 선택을 좀 하게. 네, 답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동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남구을 후보자 토론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 간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던져서 토론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7분으로 질문의 횟수도 대상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과 질문을 모두 1분 30초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너무 길어질 경우 사회자인 제가 임의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판단과 정책 검증을 위한 시간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인신공격적인 질문을 하거나 상대 후보의 답변을 충분히 듣지 않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 먼저 박은식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박은식 후보는 상대 후보를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십시오. 네, 먼저 안도골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난 국회 때, 이번 국회죠.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을 민주당이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민주당이 이렇게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할 수 있냐. 저는 이거 재해라는 거는요, 예측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재난을 당하면은 그 자체로 사업자들도 멘붕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이제 범죄자 취급하고 처벌하겠다 하는 거, 이게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중대한 어떤 그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데 이거를 꼭 이렇게 법으로 또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이걸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도골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중대재해법은 이제 근로자의 이제 산업재해를 막고 우리 근로자에 대한 건강과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돼서 또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폐지 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저는 시의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소상공인 5인 이상의 업체까지 이제 확대가 됐는데 2년 동안에 이제 유예기간, 준비기간을 좀 드렸죠. 그런데 그동안에 아마 정부가 별다른 노력을 좀 안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적받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여하튼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 그 불안, 걱정,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커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법이 시행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이제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제 보완 조치를 해야 되고, 특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그리고 그에 대한 자체 감당 능력이 부족한 우리 작은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와 예산 지원을 충실하게 늘려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이제 국회에서 이런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제 시행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아마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의 논의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필요한 입법 조치들도 이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이 제도를 잘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 있잖아요. 이제 재검토한다든지 또 다른 있지 않습니까? 분란을 가져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대의 대세에 맞춰서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가 되고 경찰로 뭐 이관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정말 국정원이야말로 대공수사, 간첩수사에 어떻게 보면 특화된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이관이 되면서 지금 우리 안보가 이렇게 위협당하는 거 아니냐. 아직도 북한은 저렇게 건재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고 저는 이것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보적인 아마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분야가 있죠. 그리고 북한을 있잖아요. 대한 어떤 대공, 어떤 정보 수집 활동 이게 핵심이 아마 국정원에 있는데 그러한 근본적인 기능을 훼손시킬 정도의 그 역할 분담은 아닐 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제가 지금 뭐 단정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 그 정도 우려할 정도의 문제는 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김성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그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중국에 쉐쉐하는 그런 발언이 또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를 두고 대중국 뭐 굴종 외교다 이런 비판 여론도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각 나라의 힘이 센 나라건 아니건 할 말은 하는 그런 정말 자주적인 그런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본이 됐건 미국이 됐건 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대중국 그리고 북한에 관련해서도 뭐 삶은 소대가리라는 표현을 들어도 아무 말 못하고 우리 목포 출신 해경 공무원이 불에 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뭐 그런 시도가 이제 최근에 뭐 언론에 좀 이렇게 드러나기는 했죠. 뭐 이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굴종 외교를 해서는 안 되죠. 예, 뭐 당당하게 할 얘기는 하고 우리 또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할 얘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이재명 대표께서 저 공천도 안 주신 분입니다만은 그 쎄쎄라고 하는 뭐 어떤 맥락 속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 사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그냥 접하잖아요. 너무나 현실과 사실은 괴리된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뉴스에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그 뭐 뉴스 내용만 놓고 본다면 쎄쎄라고 하는 거 말 자체를 글쎄요, 그렇게까지 나쁘게 해석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예, 전체적으로 그런 거고. 이제 아까 뭐 목포 출신 해경 공무원이 뭐 이 문제 이런 부분 밝혀내야 될 것들은 얼마든지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후보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 그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을 이렇게 원래 3년이 임기인데 이제 뭐 11개월 만에 사임하셨었다. 예. 뭐 이런 거 이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단식의 어떤 그런 안타까움을 느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한데 지역민들이 볼 때는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임기 그리고 정해진 예산 그리고 중요한 일인데 어떤 바로 이게 다른 선거에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그때 조금 안타까웠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선 소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건 선출직이 아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임기가 3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뭐 상가 임대차 보호를 한다 그러면 뭐 몇 년 그 제한이 있잖아요. 기간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임명권자가 그 사이에 무조건 그 3년 동안 사이에 특별한 뭐 없으면 자를 수 없다는 보호 조항이지. 예. 그 3년 묶여가지고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요.
네,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고요. 다음 순서가 우리 김성환 후보여서 발언 이어가셔도 되고요.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릴 테니까 7분 시간 활용해서 질문과 답변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상대 후보를 지정하고 시작해 주십시오. 조금 전 것 이어서 조금 네. 답변 드려도 되나요? 네, 시작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선출직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임기가 뭐 법적으로 3년을 근무해야 된다 이런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네, 의무 조항이 없어서 지금 뭐 이렇게 선거에 출마하는 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 근무할 수 또는 뭐 몇 년간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도 예를 들어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사표 쓰고 나와서 출마한 사람 많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이제 일반 그런 뭐 시험 봐서 가는 공무원 자리는 아니고 정치적으로 임명된 자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약속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임명권자하고 충분히 합의가 돼서 임명권자께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을 부분은 아닌데 너무 제가 상대의 그 공격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우리 안도걸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민주당이 추진한 바 있죠. 네.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기재부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때 최종 소득 하위 80%로 해서 지급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담당 차관이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요즘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요, 두 가지의 국가 개혁까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검찰 개혁, 하나가 기재부 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기재부 개혁의 논거로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바로 이 재난지원금 부분인데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했는데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정부가 바뀌니까 53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견이 됐다. 결국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가 대통령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조국 대표께서 우리 조국 혁신당에 나와 있는 SNS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 후보님의 인척관계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께서도 유명한 유튜버시고 사회단체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오마이TV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해요. 돈 없다더니 53조 추가 세수가 생긴 것을 가지고 홍남기 기재부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마이TV에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53조 추가 세수, 홍남기 기재부 때문에 대선 졌다. 이런 그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담당 차관이셨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뭐 홍남기 부총리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관도 정무직이거든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 후보께서도 민주당의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면. 만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그때 지급을 했다면 20만 표 정도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송영길 당시 대표는 그 이후에 본인이 홍남기 경제팀을 바꾸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거든요.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주에서 그래서 이런 대선 패배에 일정 부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민주당 당원들과 광주 시민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 패배에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먼저 그 대선 패배가 한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됐다. 예, 이런 말씀은 제가 조금 있잖아요. 좀 과정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재정당국은 재정당국의 논리가 있겠죠. 또 당시 청와대, 국회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각자의 이제 입장과 주장을 다 내세우고 그게 이제 조정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어디서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결정해서 정부 예산안에 그걸 담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하죠. 예, 당시 국민재난지원금 이거는 국회에서 국민의 합의를 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 과정에 있었던 애들 재정당국, 특히나 나라 살림을 좀 챙겨야 되는 재정당국의 초반부의 입장이 결국에는 최종 입장이다.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걸 또 그 결과를 또 대선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이 하는 것은 너무나 있잖아요. 좀 무리한 있지 않습니까? 억지가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재정당국에서 보면은요. 나라가 위기가 됐지 않습니까? 써야 할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원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대선까지 그 연결시킨 것은 네. 제가 지금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 후보님의 사촌 관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조차도 그리고 많은 그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선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아쉬움을 하고 있고 아까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대통령 자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책임이죠. 대통령 책임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죠.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죠. 최종적으로. 아니 그러나 당시에 집권 여당의 입장이 있었고 집권 여당에서 당정 간 협의에서 네. 당에서는 강하게 요구를 했고 당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재정당국에서 돈이 없다고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안 나가고 반대를 80%로 한 게 아니고요. 재정당국에서는 이게 적정하겠습니다. 재원이야. 그러니까 의견을 냈든 어쨌든 의견을 냈든 뭐 어쨌든 간에 네네. 전 국민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냈잖아요. 근데 그리고 문제는 당시에 여론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로 정부가 바뀌자.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또 달리 있을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도 도입을 당시에 했지 코로나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미친 힘듦을 생각하면 그것만큼 소중한 그거는 없었다고 저는 그렇죠. 보고요. 국민재난지원금도 그리고 그런 저희가 것이 한 번 드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이 두 번 좀 드렸죠. 결국 그것이 대선과 연결됐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이제 정치적 주장은 있을 수 있겠죠. 네, 김성환 후보의 토론 주도권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순서는 안도걸 후보의 토론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시간은 7분이고요. 질문 받으실 분 정해주신 다음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예, 윤석열 정부, 경제 실정으로 지금 국민들이 고통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집권 여당, 저한테 후보자이신 우리 고민 많이 되시죠? 예, 그리고 좀 많이 반성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반성해야죠. 그렇게 하고. 잘못된 부분은 그렇죠. 저희가 인정하고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추락을 했죠. 우리 작년 경제 성장률이 얼마였죠? 한 1% 정도? 1.4%였습니다. 네. 경제 위기 때를 빼놓고는 가장 낮은 거였거든요. 네. 이웃나라 일본 얼마였을까요? 일본이 한 2, 3% 정도 성장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니, 그거까지는 안 되고요. 이제 1.8% 정도거든요. 일본이 30년 잃어버린 경제의 늪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이 1.8%, 우리가 1.4%네요. 이게 25년 만에 성장 역전이 좀 일어난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도록 우리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적극적으로 막 이런 있잖아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을까요? 일단 그런 어떤 우리 코로나라는 어떤 큰 암흑의 터널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에는 경제를 이렇게 살리려면은 최대한 시설 투자를 유치를 하고 외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기업이 해결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법인세를 낮추고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수출이 안 되고 생각합니다. 또 내수가 꺼진 문제를 어떻게 기업이 하겠습니까? 기업은 냉철하게 자기네들 투자 손익을 계산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를 했지만은 감세를 했다 해서 투자가 늘었습니까? 작년에 투자가 0.6% 늘었습니다. 1.4% 경제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지출보다 있잖아요. 기업 투자는 더 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경제가 안 좋으면 기업도 투자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저는 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아무 정책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이 자유방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이 알아서 하면 된다. 시장이 알아서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지요. 통상에 이제 경제가 어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정부가 나서는 겁니다. 그걸 경기 부양 정책이라고 그러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이제 재정 정책이죠. 그래서 재정 지출을 좀 늘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늘리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 예산이 역대 가장 낮은 성장률로 있잖아요. 증가율로 2.8% 했군요. 그 내용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픈 게 우리 서민 예산, 그렇죠? 우리 골목 경제 전통시장의 매출을 일으키는 게 뭡니까? 지역화폐 상품, 그렇죠?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 완전히 있잖아요. 없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사회적 기업, 예.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한테 사회 서비스 해주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러한 사업들 있잖아. 서민 지원 예산을 완전히 있잖아요. 삭감을 다 시켜버렸습니다. 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올바른 경제 정책이냐 이거죠. 일단 이전 그 정권에서의 예산이 저는 너무 방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사회적 교육도 이런 것도 좋지만은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상속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면한다고 해서 뭐 부자 감세 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기업이 존속하고 2대, 3대 이렇게 계속해서 번창을 하려면 상속세도 깎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기업이, 알짜 기업이 싸게 팔리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 재정 정책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 정책을 너무 그렇게 남발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재정 정책이 아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뭐 이런 쪽으로.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 걱정 잘 알겠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난 정부가 방만한 재정 운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김성환 후보 그러시잖아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90%까지 드렸는데 100% 초상위 계층까지 다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재정 지출을 제대로 못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결코 재정을 방만하게 한 게 아니죠.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나라들 채무가 다 늘었어요. 대한민국 채무 절반 수준으로 누르면서도 저희들이 가장 먼저 경제 성장 높게 저희가 달성을 했죠.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부자 감세인데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세수 결손이 나지 않습니까? 작년에 56조 역대급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감세가 맞습니까? 또 감세를 해서 기업이 투자를 늘려줘가지고 경제활동이 늘려서 세수가 늘어야 하는데 투자도 안 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 현상 또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거니까 감세도 해야 할 때가 있겠죠. 그렇지 지금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뜻은 잘 알겠으나 지금 현재 경제 상황하고는 너무 맞지 않고 계속 이런 엇박자 정책이 나오니까 경제가 계속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경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정확한 대책을 세워줘야죠. 그래야지 국민들도 믿고 따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재정 정책을 소상공인 그리고 저소득층에 쓰는 거는 저는 적극 동의하죠.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전 계층에게 다 뿌린다, 이건 절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공무원이 너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공공 부문의 일자리들 공공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장을 해내려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결국에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물론 법인세나 이런 걸 낮춰서 세수가 조금 줄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처를 찾고 그리고 R&D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결국에는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들 그 부분들에게 기업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 기업이 투자를 해서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게 우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나라 국간 사정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래서 작년에 56조 이제 세수 결손이 생기니까 이제 정부는 재정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디를 제일 많이 크게 줄였을까요?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된 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1분 1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김성환 후보입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십니까? 정치가 변화하고 또 그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투표도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당의 힘으로 당선된 정치인은 정당에 충성을 하고요. 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정치인은 시민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지 않지만 오로지 순수한 우리 주민들 손에 의해서 탄생한 제대로 된 정치인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소속으로 뭘 할 수 있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신데 아까 기조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당선되면 민주당에 복당을 하거나 또 조국혁신당에 입당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착오 없이 잘 마무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국신당 9번의 돌풍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9번 찍으러 가신 분들은 거기 9번만 찍지 마시고 지역구에서도 9번 좀 찍어주십시오. 네, 다음은 안도걸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된 시간 1분 10초입니다. 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 정책 실패에 따른 경제 위기, 그리고 애교 참사와 남북 긴장 고조라는 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무능무도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제는 더 이상의 국정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견제 세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바로 민주당이 압승을 해서 국회 입법부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다. 우리 민주당의 본산인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똘똘 뭉쳐서 위대한 투표 힘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 안도걸은 광주 시민이 원하시는 새로운 정치, 성과와 실력으로 승부하는 정치 실천해 내겠습니다. 오직 광주 시민만 바라보고 따르는 충직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34년간 갈고 닦아온 역량을 쏟아 부숴서 우리 나라 경제를, 인생 경제를 살리고 광주 경제를 도약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호남 1번지 자존심을 세우는 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은식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힘 있는 여당 후보 기호 2번 박은식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최대한 많은 득표를 얻어야 중앙정부에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생뻘인 청년 세대들이 마음껏 자기 정치적 소신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득표를 해야만 민주당도 더 열심히 긴장해서 일을 합니다. 지금처럼 민주당만 계속 뽑아주면 민주당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당선이 되니까요. 최대한 저를 많이 찍어주셔서 중앙정부 예산도 많이 끌어오게 만들고 민주당도 열심히 일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평범한 광주 청년인 제가 성장을 할 때 저는 의대 교수에게 논문을 부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대 교수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조국혁신당, 물론 좋은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런 식의 불공정의 상징이 돼버린 그분의 정당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 광주가 지지하는 것, 이것은 우리 광주 시민의 자존심과 어긋나는 일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그리고 저를 키워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동구 남구을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세 분의 후보자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후보자의 정치 철학과 자질을 검증하고 유권자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된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 그리고 KBS 광주방송총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토론회 이후 기호 7번 개혁신당 장도국 후보와 기호 8번 진보당
김미화 후보의 방송 연설이 이어집니다. 연설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남구 을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